2월 또 금요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요즘 이제 증시 시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그동안 이제 1월달 내내 사실은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가장 큰 불안한 요소가 뭐였었냐면, 금리 인상이 3월쯤 되면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통계 자료들, 지표가 인상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간 걸로 확실히 FOMC에서 결정을 딱 내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오늘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알죠.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근데 지금 이번에는 그 이제 반대야. 뉴스에 파는 게 아니고 뉴스에 사는 뉴스가 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악재가 보통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역사는 무엇을 먹고 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요, 반드시 피를 먹고 성장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큰 테마.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한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통해서 역사는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증시, 쉽게 말하면 시장이죠. 증시는 무엇을 먹고 성장을 할까요? 악재를 먹고 성장합니다. 패턴이에요, 패턴. 반드시 증시는 악재를 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재라 하는 것이 보통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미국을 가서 현장을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렸어요. 아무리 빨라도 6월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한 8개월 정도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에 뭐라고 나와요? 6월은 돼야 인상한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또 예견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장을 보는 눈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보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점이 뭐냐면은 물동량이에요. 현장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나 미국은 소비천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자체에서 다 생산이 되느냐? 아닙니다. 수입이 많아. 그래서 만년 무역 적자국이에요, 미국은. 근데 적자가 나는데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회전을 통해서 A에서 B, B에서 C로 전달이 되면 뭐가 발생하죠? 이익을 마진을 붙이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증가돼야 안 돼요? A, B, C 단계로 가면은. 그럼 그 부가가치는 계속 또 다른 또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소비를 자꾸 회전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키죠.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그 경제의 성장력을 가져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회전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야, 틀림없이. 근데 무역 적자가 무조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전에 정통적인 경제 이론에는 아니야, 무조건 흑자여야만 경제가 성장이 되는 것으로 이론이 케인즈의 국부론에는 그렇게 저희가 됐었어요, 오래전에는. 근데 신경제 이론이라는 게 생기면서 아니더라 이거지.
무역 수지가 흑자라도, 적자라도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신경제 상황 그 이후에 그 신경제 이론조차도 이제는 안 맞아 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현상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시대가 자꾸 발전을 해가면서 이런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패턴들이 바뀌고 시류가 바뀌고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금리 인상이 3월 달에 된다 했다가 심지어는요, 작년 11월 달에 뉴스에는 내년 1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금리 인상이 자꾸 가시화되는 거니까, 플러스 그 당시에 봤을 때는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반등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뭐야? 지표가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발표되기 시작하는 걸 딱 보니까, 아니야. 소비자 물가지수도 좋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좋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을 당장은 안 해도 된다. 성장도 좋고, 소비도 좋고, 물가도 2%대, 어찌됐든 3% 넘어갔던 게 2몇 %대 내려와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다 좋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골디락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증시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역동조 현상이 계속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움츠려 들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또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제일 큰 테마는 일단 이 금리 인상이 되느냐, 마느냐, 언제 되느냐, 마느냐가 우리 증시를 눌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 또 있잖아요. 우리 옆에 또 하나 더 생겼어. 그게 뭔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우리가 중국의 최대 우리 입장에서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무역 수지가 흑자가 계속 났어요. 오랜 세월, 몇십 년을. 근데 말입니다. 작년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유가 뭐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중국이 문을 닫았잖아요. 더군다나 미중 무역 분쟁에서 한 방 맞아가지고 거의 그렇게 상태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양한 악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악재. 그러니까 그 악재가 확정이 됐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안 되는 것이 확정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스화 돼버렸지. 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증시로 봤을 때는 어때요? 호재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악재라는 뉴스가 확정이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호재가 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호재가 악재로, 그러니까 이 안에 내부적인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할 적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증시는 항상 악재를 먹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보통 보면, 조정을 받았다, 폭락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부터 살 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뉴스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성장성,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에 금리 인상이, 미국 금리가 5연속 동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딱 됐는데, 이 파월, 이재명 의장이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6월 이전엔 요원하다라는 게 거의 명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증시의 악재가 딱 해소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급등을 하는. 그 다음에 PBR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제일 옆집이 누군가요? 우리 가장 가까운 옆집.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PBR 1 이하.
여러분들 그 뉴스에 계속 다 나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부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기업들을 다양한 이제 혜택들,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도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에서 소비 진작과 그 다음에 개인 가계에 다양한 어떤 성장 동력을 불어넣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총선이라는 것이 또 목전에 있다 보니까 증시부양뿐만 아니라 소비부양, 가계부양 여러 가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 표심을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요. 금융투자세 없애겠다. 이것도 표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일본은 말이에요. 30년 만에 마침내 제가 지난주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30년 만에 37,000%를 뚫었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일본은 훨훨 날았어요, 작년에. 근데 우리는요, 궐궐궐궐궐궐 걸었어요. 그리고 연말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이유를 분석을 딱 해봤더니, PBR 1 이하의 기업들, 쉽게 말해 자본 대비했을 때, 그 주식 가격, 평가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되죠? 요게 1 이하다. 쉽게 말하면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평가 주식에 대한 부양책을 아주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로 걸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들, 배당 강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부양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돈들이 어디로 몰렸을까요? 일본 증시도 들어오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잖아요. 자, 지금 우리 국내에 총 통화량이 지금 돕니까? 안 돕니까? 안 돌아요. 왜요? 부동산. 전 정부가 너무 쉽게 말하면은 똥사 붙여놨거든. 돌질 않습니다. 돈이 순환이 안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더군다나 가계부실에다가. 그 다음에 국가부채에다가. 그 다음에 PF 부실에다가. 그럼 우리 돈이 어디서 들어와야 될까요? 바깥에서 들어올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 금리라도 올릴 수 있으면 그거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면 우리만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되시죠? 이런 어떤 환율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우리 마음대로 못 올린다고. 미국이 올릴 때 그만큼 또 따라 올려.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PBR 1 이하의 기업을 통해서 일본 증시가 상당히 지금 부양이 좀 됐더라. 이걸 이제 벤치마킹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자, 지금 상황 자체가 어때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도,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쪽으로 가야만 하는데, 지금 갈 만한 어떤 소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을 자꾸, 단기 순이익을 많이 냈잖아요. 은행은 많이 배불러 줬으니까. 대표적인 PBR 1기업들의 대표적인 기업이 은행주인데요. 이게 진짜 근데, 은행주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떨까요? 굉장히 커요. 증시는 오늘도 50% 이상 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그렇게 해서 이 PBR 1 이하, 현대자동차가 여러분들 8%, 9%씩 이랬던 거 여러분 거의 별로 잘 못 봤잖아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2%까지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은행주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먼저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지난주부터,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런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린다라는 게 샜던가 봐요. 미리. 그래서 먼저 선점했던 정보에 의해서, 주가가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요. 은행주들이 5일을 연속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발표는 언제 났느냐? 어제.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뉴스를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물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은행주들이 9%를 떴다. 거의 한 10년 내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바로 이런 이제 정책적 드라이브가 그런 어떤 이슈들을 주면서 지금 증시가 이렇게 폭등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 반도체가
4,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섭니다. 다행스럽게. 약 한 7분기, 8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이런 어떤 호재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기아 자동차가 사상 최고치에 매출 앤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남기게 되는 우리 27조를 거의 뭐 엄청나죠.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자본금보다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적어. 그러니까 그만큼 평가를 못 받는 거야. 자기 총 자본 투입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투자한 총금액, 그냥 쉽게 표현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 평가받는 장부 가치랑 이게 이 1보다 낮은 거야. 그 저평가의 대표주였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기반이 그렇게 약하냐? 그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시장 자체가 사실 소외됐었던 건 틀림없이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지금 증시가 좀 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 저는 이제 어제, 오래간만에 이제 그 금융회사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이 서울에 강의를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강의 갔다가 오늘 이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확실히 이런 건 느끼는 것 같아요. 한 주간에 이렇게 옛날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고 금요일에 좀 딱 되면은요 좀 피곤하시지 않나요? 이제 주 4일째 된다 하면 이제 목요일이 피곤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결국에는 심리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잠시만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드라이브들이 지금 현재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먼저 안다라는 것은 진짜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뉴스와 어떤 현상들 그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자꾸 시각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들은 경제화되어 가고 경제적인 인간화가 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금융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도 넓혀질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분명히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저하고다 증시의 전체적인 테마를. 그런데 조정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고요. 조정이 심하게 일어났고 조정이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은 6월 이후다 라고 못을 딱 박는 그러한 어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끝났다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제 조정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4월 총선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찌됐든 간에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더 이상의 증시 조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러나 이제 이런 거죠. 좀 덜 올랐던 거. 순환 매시, 이건 이제 순환 장세라고 그래요. 유동성 장세가 있고, 실적 장세가 있고, 순환 장세가 있다라면, 근데 왜 이런 이제 주식 시장이 중요한가? 자, 이런 거예요. 다 괴로우면요. 온 국민이 다 자살하고 싶어 할까요? 지금 부동산 죽을 지경인데, 그죠? 어느 한 섹터라도 뭔가가 기분 좋은 섹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양하게 또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AI, 로봇, 이제 바이오, 이제 반도체는 원래 전통적으로 저거 왔었으니까. 그들에 대한 혁신적인 어떤 그런 뉴스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진짜 참,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뉴스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자동차를 우리 보통 주문을 하고, 몇 주를 기다리거나, 심지어 1년을 기다립니다. 이제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런
여러분 싱가포르 혹시 가보셨나요? 말 그대로 코딱지만한 땅이잖아요. 그 공장 만들 때 느꼈어요. 그죠? 근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현대자동차에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자동차 제조 공장을. 전부 다 그 AI와 로봇과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요. 6시간 만에 차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은 공장에 가가지고요. 내가 디자인 메뉴가 있어. 골라. 예, 딱 고르면,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딱 기다리면 6시간 뒤에 차 가지고 나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변화와 혁명의 시대를 우리 지금, 겪어가고 있고 좀 살아가고 있어. 거기에 우리 지금 주인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기회에 우리가 어쩌면은 가장 첫 스타트 라인에 우리가 지금 있다. 엄청난 기회가 지금 내게, 엄청난 기회가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방에서 제일 수혜자는, 해피링 월터 양쪽으로 이래 앉았네. 이 점이 제일 수혜자예요. 어찌됐든 간에 먼저 아는 거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리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내가 인식을 하고, 먼저 거기에 대한 감각을 키운 다음에 먼저 어떤 선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미래를 경쟁력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이제 오픈하고 얼마 안 됐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막 뉴스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야, 이게 한 1년 이상 전에 얘기를 했던 것들이 현실화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MR.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메타버스, 이제 안경 이게, 460만 원 정도 하는 이 안경 애플에서 시판을 시작 예약을 받았더니, 무려 20만 대를 현재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 표심을 위한 또 정책 드라이브에, 자, 정부 예산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줄이고, 비용도 줄이면서 국민들한테 편리하게.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뭐냐 하면요. DID 서비스. 제가 벌써, 우리 발칼이라는 회사가 그런 것들을 이미 부산시와 이미 계약이 된 상태예요. 이게 이제 정부 예산이 잡히면서, 올해부터 그게 시행이 돼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인감증명서가 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 대표 기억나요? 인감증명서가 사라집니다. 인감증명서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화되면서 부산시랑 이미 발칼은 계약이 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진행이 안 될까요? 예산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강력한 드라이브, 무려 1조 5천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 뉴스에 딱 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감증명서가 없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개인 신원증명이잖아요.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도 많이 없애겠다. 뭘로? 이런 소프트웨어랑 연결되는, 암호화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랑 연결되는 이런 것으로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왜 스마트폰 딱 갖다 띡 하면 결제되는 것처럼, 띡 하면 이게 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 그러면 뭘로 이거를 증명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깔고 있는 카르마 메신저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의 블록체인 주소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개별한 거 다 틀려요. 그러면 이 74억이든 뭐 84억이든 전 인류 전부 다 개개인에 부여되는 블록체인 주소가 다 1인당 하나씩밖에 안 되고 2개가 불가능한.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카르마 메신저 처음에 앞에 딱 열어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사람들마다 그 주소가 다 틀려요. 그게 내 주소입니다. 내 주소. 근데 이게 내가 만든 거냐? 아니에요. 네, 생성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느냐, 변화할 수 있느냐? 불가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공무원 뭐 필요하냐라는 거, 이게 나라는 게 증명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 등본도 띄고, 초본도 띄고, 인감도 띄고, 그 다음에 그 등기부 등본도 띄고요. 개인과 관련된, 개인 소유권과 관련된 경제적 관련,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블록체인화된 그런 어떤, 정부 민원 서비스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영역들이 총괄해서 블록체인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잖아. 그죠? 그 AI랑 믹싱이 되니까 AI와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믹싱이 되고 이게 블록체인화 되니까 그렇게 이걸 가지고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 메타버스,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절대 죽지 않는 거다. 지금 뭐 메타버스 주식들이 막 각광을 받다가 지금 숙제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안 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조정되는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것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장을 보지 말고 미래의 장을 보는 눈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경매, 오늘 그게 마침 나는 그 미리 받았는데 강남의 그 경매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게 신문 뉴스에 또 났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무섭죠? 자, 정말 어쩌면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전세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그래, 이게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요거 사가지고 세놓고 또 요거 가지고 요 돈 빼가지고 그러니까 2억 가지고 아파트 10개를 살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되시죠? 예, 계속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 전에 연습을 많이 시켰다. 부동산 버블이 가져다 주는 폐해는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는 죽어붙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전세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지돼 붙잖아.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은, 채무자지. 채무자가 죽어붙다. 그럼 모든 경제적인 행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행위가 더 뭐가 돼요?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그걸 돈 달라고 할 거야? 아, 죽어뿐데. 그래서 보시면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AI를 기반으로 한 이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AI 그리고 블록체인이 믹싱이 된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성큼 올해 확실히 지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필요한 수수료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상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상화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장은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났어요. 근데 이더리움 ETF도 곧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나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과 호환을 하는 그 알트코인이라고 그래요. 그 코인들의 시장도 다시 발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그러니까 작년, 저작년이죠. 8,860만 원을 갔던, 비트코인 8,860만 원을 갔던 그런 시장이 일어났던 그 버블들이 내려는 앉았습니다만은, 여기서 뭐가 돼요, 또 이제? 적자생존이죠. 치킨 게임이 시작되어 여기 살아나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 세금 거둘 수 있는 방법도 제정됐고요. 그 다음에 증권, 그런 가상자산 관리에 대한 안정성들이 다 제도화가 만들어졌겠죠. 시간을 그만 벌어줬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뭐예요? 증권형 토큰들이 대세로 지금 들어오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폭등을 했다가 무조건 내려가지고 계속 내리는 걸로. 그림이, 상장을 했어. 상장을 딱 하면 쫙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쫙 내려와가지고 질질질 이런 식이었어요. 보통 코인이 하나 상장하면. 근데 거의 지금 대부분 18개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올라갔다가 반쯤 내려와 6도 이래 올라가 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림 틀리죠, 지금 이거? 이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래요. 상장 첫날 딱 하나, 이날 못 팔아 어떡하고.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접속되는가? 안 됩니다. 첫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팔았다. 진짜 그거 있잖아요. 상장하고 나서 최소한 한 8, 9시간 정도 돼야 접속이 되지. 왜? 너무 많이 몰리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과거하고 완전히 패턴이 지금 틀려요. 이렇게 되는 게 10개, 2개도 안 돼. 8개는 다 이런 식이야.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날짜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패턴을 지금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패턴대로 계속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아무튼, 미국 경제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그 뉴스가, 새벽에 이제 서칭을 딱 하는데 그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오늘 주식시장에 아주 많이 오르겠다. 역시 올랐어요. 거기다가 또 그 다음 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PBR, 이하인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제대로 그 어떤 가치 평가를 받는 그런 증시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민생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발표를 딱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뭐, 웬일, 일주일 내내 막 은행주들 막 날아가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미국은요,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어떤 그 성장 뿐만 아니라 안정된 물가. 이 두 가지가 동시 호재. 요런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그때 갔다 와서 제가 말씀드린 컨테이너 트럭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세일이 하나도 없더라. 사무실 빈대도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어때요, 지금? 다들 전신에다 임대야. 이게 다 세일이라고요. 판다라는 거지. 근데 미국에는 6개주를 돌아다니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 그런데 그렇게 컨테이너 트럭들이 많이 달리더라. 더군다나, 제가 진짜 놀라는 거예요. 그 월마트라든가 이렇게 뭐 푸드마켓 뭐 이런 데 이렇게 가가지고 물건을 내서 또 이렇게 갔는데, 원래 재고가 좀 있어가지고요. 왜? 조금 저거하고 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왜? 떨이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좀 더 싸게 해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마켓에서 여러 군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말은요, 그런 게 나올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제가 금리 인하한다고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고의 경기 호조세를 지금 맞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갔다 와가지고 최소한 80% 이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요, 대통령이 될 확률은 95%, 거의 뭐 100%를 해도 될 정도고, 지금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를 대비한 여러 가지 어떤 태스크포스들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굉장한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돌파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신문에는 뭐라고 지금 나오느냐? IRA를 폐지한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SK온이나 또 뭐 LG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뭐 이런 공장을 해서 수십조, 70조를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바이든 정부의 IRA 그 감축법 때문에. 근데 즉시 없애버리겠대. 그럼 어떡하노? 걱정이 턱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일 어떻게 됐어요? 배터리주들이 막 갖다 내리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악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소재가 완전히 새로운 소재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요, 새로운 어떤 산업 영역이 생기면, 태양광이 그랬어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15분의 1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상황에서도 지금도 태양광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2차전지 이 배터리가 그냥 3원 체계, 그러니까 코발트 NCM, NCN,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뭐 리튬을 주로 쓰고 음극재, 양극재로 뭐 흑연을 쓰고 뭐 이런 어떤 체계만 가지한다는, 이런 소재가 다양하게 개발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미 양산으로 선포하고 원래 출시가 되는 부분이 스타닷이라는 이스라엘계 기업의 나노 실리콘 배터리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 그럼 이 회사만 할까요? 다른 회사들 지금요, 물 밑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가격 내려갈까, 올라갈까? 예,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양해집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거대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대량 인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에서 세계 최초로 싱가포르에서다가 현대자동차가 그것도 세계 3위 회사입니다. 자동차 메이커 판매 3위 회사가 현대자동차예요. 현대기아차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회사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 로봇 동원, 로봇하고 AI, 를 활용한, 쉽게 말하면 전방이야. 흔히 말하는. 여러분 지금 동네 카센터 많죠? 네. 예. 그런 카센터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요. 이해되세요? 여기 보면, 현대 블루 서비스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AS센터. 그거보다 더 작은 곳에서 자동차 생산이 돼 나오는데, 예. 상당, 하루에 70대까지 생산이 된대요. 하루에. 불과 사람도요, 뭐, 그렇게 몇 명 안 들어가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몇만 명씩, 현대자동차 무슨 공장에 뭐 몇만 명씩, 뭐, 어디야. 미국에 뭐 몇만 명씩. 이렇게 생산되는 이런 과정들에서. 그러면, 야, 일거리가 없어졌다 이거지. 그럼 사람들은 뭐에 일하고 이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일자리가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더 늘어요. 바뀔 뿐이에요.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류를 흘러감을요, 끊임없이 우리 따라가야만 합니다. 싫든 좋든 따라가야 돼요. 이제는요,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이 스마트폰 들어온 지가 벌써 거의 한 20년 이제 다 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많은 분들이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정말로 많아졌어요, 이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도 사라져. 이거보다 더 획기적인 거. 야, 나이 쓰신 분들은 이거 젊은 사람들 잘 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쓰더라. 그래서 말이에요. 이 지구 인류의 최고의 또래 있잖아요. 머스크. 뉴스 보셨을 거예요. 머리에다 뭘 넣는다고요? 칩을 심더라. 그래서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메타버스로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 총각, 주작년 총각 제가 강의했었잖아요. 제가 핸드폰 만나가지고 들었던 얘기. 아, 이게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그럼 이걸 뭘로? 그죠? 걔는 머리에다 칩을 심겠대. 근데 핸드폰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걸이 하나면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냥 목걸이 차는 거예요. 개 목걸이 차듯이. 사람 목걸이 차는 거예요. 여기에 나랑 호환하는, 쉽게 말하면 센서가 붙어 있겠죠. 칩이. 그래서 이것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시대. 앞으로 아마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부분을 위해서 갑자기 계속해서 매도를 해댔거든, 외국인들이 하루에 뭐 4천억 가까이를 순매수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 확실히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이슈,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사라진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증시가 한 이틀 동안에 상당히 많이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한 20년 이상, 중국 등에 업고 탱자탱자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제가 이런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절대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제가 뗀놈 얘기도 저번에 했었죠. 근데, 제가 중국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우리나라도 임가공 국가예요. 그죠? 근데, 중국은요, 원재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재료 플러스 임가공인 거예요, 야들은. 그런데 이 얼마나 이 전 정부가 미친 짓을 해버렸냐면, 자, 중국이 임금의 인상 속도보다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성이 계속 많이 됐으니까 임금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랐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한국에 수출하고, 일본에 수출하고, 그 다음에 뭐 유럽 이런 데다가 등등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뭘 해버렸냐. 중국의 임금 인상 속도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임금 인상 속도가 중국을 초과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물건 중국에 살까 안 살까?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뿌린 줄 아세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 기술을 다 팔아쳐먹었어 안 팔아쳐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 수입해야 안 해 중국이. 짱구가 안 그렇습니까? 수입 안 하는 거예요. 수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에 역조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러면 왜 트럼프가 돼야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트럼프가 돼서 중국을 더 죽여주면 우리는 살판이 생기는 거야. 중국은 싫든 좋든 간에 우리를 거쳐서 들어가야 돼. 제일 큰 시장이니까. 그래서 브릿지 경제 제가 만들어 봅니다.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교량적인 경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 뭐 한 70도 투자했다 종이 된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중국이 생산해 그런 많은 것들을 받아서 우리 쉽게 말하면 중국에 대리점 하는 거야. 총판 받아가 우리 받아서 마진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경쟁이 있겠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수월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대한 장사꾼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IRA로 인한 리스크보다는 훨씬 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총선이 판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뉴스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오히려 올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인데 바이든이 재선이 되면 몰라도 트럼프 재선이 더욱더 확실시 돼간다라면은요 분명히 우리 뉴스에 트럼프 재선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억해 두세요. 요거 맞는가 안 맞는가. 꼭히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면서 최근에 결정적인 실수가 사실 임금이에요. 임금을 급상승을 시키면서 결국 대중국 경쟁력으로부터 엄청난 경쟁력이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상당 기간 무역 역조 현상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그나마 좀 트럼프가 된다라면 중국과 한 판 더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세를 또 일방적으로 올리게 되고 한다라면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제품 가격 경쟁이 더 있어지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장사해먹기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장사꾼으로 들어가 지나라면 살겠다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는 중국의 리스크가 오히려 그거는 우리한테 호재가 되고 대미국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절대적인 경쟁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트럼프가 된다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중국이 갑됐어요. 우리가 을됐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갑이었고 중국이 을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관계가 재정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서 대표적인 어떤 지표가 되는 주식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LG생활건강이에요. 여러분 K 뷰티 난리 났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불과 몇 년 전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전에 동대문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뭡니까 지금은 다 죽어버렸어. 명동 그리고 면세점 거기에 마스크팩 여러분 뉴스 나왔던 거 기억나죠? 전부 다 와가지고요. 그거 막 쌍끌이해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때 그 바람에 LG생활건강에서 화장품 엄청나게 팔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178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요, 지금 4년을 내리막기가 지금 얼마 와 있냐? 30만 원.
근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주식을 안 들어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승자승께입니다. 시간의 함수가 있을 뿐이죠. 가본 놈만 가요. 반드시 LG생활건강은요, 새로운 섹터를 신성장 동력을 붙여서 반드시 그가 간다 안 간다? 100% 1000%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못 기다릴 뿐이에요. 대부분들이 그래요. 근데 반드시 그 가격을 갑니다. 어떤 형태의, 어떤 다양한 어떤, 예를 들어 유통구조를 바꾸든, 새로운 어떤 신제품을 만들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새로운 것을 통해서 성장의 어떤 발판을 만들고 또 돌파구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됐다 하면은요, 이미 주가는요 100만 넘어가 있대. 남들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은 나와야 돼. 남들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1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9대1의 법칙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늘 이 1의 어떤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일본, 중국, 한국 이런 어떤 부분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증권 시장을 가지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여실히 보이죠. 그 다음에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그 점유권을 다 양수도를 받은 홍콩의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 증시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 되세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쪽이 그런 어떤 증시의 어떤 폭락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당연히 다른 경쟁 상대국에서는 호재의 악재예요. 호재겠죠. 그 호재를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죠? 일본이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 증시는요. 바닥이고요. 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긴 조정을 받았습니다. 12월 초부터 거의 2달을 지금 사실 조정을 받았어요. 보통 거의 대부분 보면은 1월달 증시는 올라가는 증시예요, 보통. 근데 1월달에 계속 내려왔습니다. 왠 줄 아세요? 배당이라는, 그럼 이게 또 계속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금융투자세를 없앤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12월 달만 되면은, 계좌, 뭐라 그러지? 장부 폐쇄. 장부 폐쇄일 전에 무조건 팔려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 자금이 쫙 빠져나간다 했겠죠. 12월 달에 되면. 그러다 1월 달에 와 들어온다 그랬어요. 다시. 네, 금융투자세 면피하려고. 근데 그런 어떤 제도가, 대통령이 없앤다 하는 거야. 근데 그 1월 달에 굳이 들어올 필요 있어, 없어?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호재였는데 이런 어떤 시장 흐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장이 많이 소외가 됐습니다. 우리 장이. 그래서 일본 증시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일본이 한 번에 쓰나미 왔다 갔죠.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지진이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깨졌어. 그러면요. 소비 진작, 경기 회전, 경기 진작을 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건설업이에요. 다 쓸어붙잖아. 다 깨져붙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짓는 것들이, 로봇으로 아직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 가게 경제에 유리한 점이 도움이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뭘로 또 연결이 돼요? 받으면 뭐? 쓰잖아요. 소비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이해되죠? 이렇게 경기가 회전돼 가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30년 어떤 그 불황증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등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 쉽게 내려앉을까요? 안 내려앉을까요? 쉽게 안 내려앉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일본 증시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아베에서부터
미국 계속 비볐잖아. 그죠? 근데, 일본,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중에 가장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입니다. 말하라고 가가지고 아베가 얼마나 많이 비빈 줄 아세요? 그때도.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요, 이 장사꾼은요, 의리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우호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아베노믹스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트럼프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요, 가장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호해가 될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런 뉴스 기사들을요, 다시 동양의 맹주로서, 일본이 그 위치를 다시 회복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올 연말쯤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100%다라고 생각하는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증시에도 좀 활용을 좀 시키겠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이 사실 정부가 방조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을요, 좀 절대로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보이스피싱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고 지금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인이 죽었다 하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빠 나 휴대폰 잊었어 또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 도청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그 응삼이 목소리 똑같고 표시 똑같은 그 메타버스 상황으로 만든 거 보셨죠? 근데 영상도 그렇게 만드는데 목소리가 똑같이 도용 못할까봐 그렇게 엄마 나 휴대폰 잊어버렸는데 이 계좌로 돈 좀 넣어줘. 왜? 요즘 휴대폰에다가 그 카드도 많이 심어 다니잖아요. 그 휴대폰을 잊어버렸다는 건 얘기는 결국에는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집에 어디 친구랑 어디 왔는데 휴대폰 잊어버리면 못 돌아가는데 이거를요, 수백 명의 아줌마 모니터들을 이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놔놓고 사무실에서 그 갈취하는 사무실이 흥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웃긴 얘기잖아요. 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걸 이제 비화해가지고 그거 코미디 거기도 나왔어요. 보이스피싱 폰 안내하고 하는 탈북민 언어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참 제가 이 말씀 가끔씩 언급을 드립니다만 진짜 참 인간성은 상실해져 가고 있고요. 돈에 환장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이미 앞으로 향후 20년 전에 그런 강의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빈부의 격차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거다.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런 악성 쉽게 말하면은 경제 범죄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여러분. 왜요? 도저히 노력해가지고는 도저히 정상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는 저 세계를 가지를 못하겠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진흥화되어가고 악랄해져 갑니다.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참 시대가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도 미리 또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간간히 자녀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어떤 자동차 생산의 어떤 문화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작년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아무나 맨날 했어요. 제가 장점 맨날 했죠.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집에서 그냥 뚝뚝뚝 해가지고요. 조금만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좀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전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요. 드론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멋진 디자인으로 있잖아요. 아주 패셔너블한 그런 UAM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가는데 아주 뭐 희한치도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밑에서 자동차로 달리는 어떤 그런 박진감, 뭐 이렇게 진동감, 이런 건 없겠죠. 근데요, 비행기 타보면요, 자동차 진동감은 아니야.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어요? 노스림이든 사우스림이든, 특히 사우스림을 비행기를 타고 많이 가요. 라스베가스 거기서. 비행기 타고 뭐 어때요? 계곡 지나가면은 막 오르락내락 경비행기 날리죠? 드론은 어떨까요, 여러분? 덜하진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게 한 280km 가려면 공기저항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더군다나 무풍지대면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오르락내락하는 그런 어떤 진동들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익사이티한 어떤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간에, 현대자동차에서, 그래서, 코로나 전이었죠. 바로 직전에 무슨 다이너믹스인가? 미국의 로봇 회사를 현대자동차가 왜 샀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개발한 게 뭐였죠? 로봇개입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4발 로봇개. 그거 왜 샀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경비견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기술력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생산 라인에다가, 그래서 이젠 자동차 회사가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바뀝니다. 이 자동차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공기역학에서 또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당연히 경쟁이 있겠죠,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기 밴들이 간간히 보여요. 중국산 전기 밴.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배달하는 라보. 기억납니까? 우리나라에 그 대우자동차에서 만드는 라보, 다마스, 몽땅 차들 있잖아요. 네. 이런 자동차들이 이 차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지금 중국산 전기차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전국에 지금 팔려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 한번 보세요. 나도 만들겠다 싶을 정도로 생겼어요. 왜? 그냥 각자 네모 만드대. 예, 그냥 박스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철판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박스로 같으면 여러분들도 만든다니까요. 이제는요. 특별한 의미로 쓰고 뭐든 올리면 돼. 어린애들 있잖아요. 장난감 사줘보면은요. 로봇이나,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거 조립해보면, 그 안에 조그만한 모터 들어가 있어요. 그 구동막이, 조향방이 똑같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딱 얹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운전 안 해도 돼. 예. 네. 그럼 가는 거,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럼 자동차 아무나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혼자서, 어느 회사 전화해가지고요. 무슨 제품 보내라. 뭐 보내라 해가지고, 뚝뚝뚝 해가지고요. 만들어. 할 거 뭐 있어? 그러면 공장에서는 그거 계속 찍어가지고요. 부품만 팔아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지주사가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주사는 누구죠? 이 부품과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비스입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 기업 체계들을 이미 얘네들은요,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곧 반도체 회사가 아니다. 두고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다음 먹거리 뭘 찾을까 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왜? 현재 상태 같으면요, 점점 더 경쟁에서 떨어져 가요, 앞으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세우고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승계 구도에까지, 이걸 제가 저작년부터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삼성전자는 전자가 아니고 바이오 전자 회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지금까지 반도체, 이런 데서, 이 반도체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경쟁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가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발전을 시킬 거예요. 프로그램들, 운영 체계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삼성 SDS가 그러한 것들을 이미 준비했고, 장래를 내다보고, 그래, 그거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컨트롤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상장이 되어가 있고. 다양하게, 아직,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발하는 비용보다
맞잖아요. 직원을 들여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들어 연구원 들여가지고 돈 들이는 것보다 다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사원이 낫겠죠? 무슨 말이 되세요? 그래서 M&A는요, 기업 성장의 꽃입니다, 여러분. M&A 기업 성장의 꽃입니다. 그래서 M&A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전 세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들도 이번 주 뉴스에 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변화되어 가고 있고, 제가 조금 뭐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이 머스크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사람 죽었습니다만은, 그 영국계인가? 왜 대단한 무슨 홉킨즈인가 뭐 하는 예? 있었죠, 그죠? 왜 잘 못 쓰는데 그 사람 대단한 물리학자였잖아요. 근데 무슨 홉킨즈인데? 그래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이런 칩을 만약에 씹을 수 있었다라면, 그 불편함을 생각으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거기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다리 이렇게 드는 거야. 이해되세요? 꼴대기를 하는 거야. 전기 자극을 줘서.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부분들 참 상상도 못할 일들을요. 진짜 머스크는요. 야, 참. 근데 해피는 왜 그런 놈, 왜 자꾸 하나님 그쪽에만 주시는지 모르겠어. 이거 하나 좀 주지. 그래, 최소한, 예? 그죠? 이것도 내가,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또 공교롭게도 다 유태인들이다. 응. 머스크도 그렇죠. 예. 또, 워런 버핏도 그렇죠. 이게, 유태인들이 하여튼 판을 치는 거는 막 틀림없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전 세계 기술의, 70%가 유태인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참,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다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뭡니까, 신동윤이라는 친구 페리제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이제 김정은이가 전쟁하겠다 하고, 뭐라 그러죠? 순항 미사일 쏘고, 그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절대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 시기라서 그래요. 총선 시기라서 그래요. 뉴스가. 그래서 똑같다니까, 패턴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북풍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패턴일 뿐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전선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군사 위성 쏘고요. 그 다음에 자체 개발한 로켓 쏘고 이게 좀 난리인데, 어디다 대고 좀 들이댈 때 들이대야 되죠. 전쟁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제가? 돈으로 한다 했잖아요. 하루면 끝나. 그 어마어마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GDP 생산력을 가지고 러시아도 옆에 있던,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연방이야, 그냥. 옛날 소비에트 연방의 한 국가, 우크라이나 그것도 못 먹었죠, 젊잖아요, 지금. 근데 감히,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찔딱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하는 순간 죽어. 거기서 한 발 쏘면요, 10,000발 날아가 버리는데? 어떡하면 좋겠노? 단지 이거는 있어요. 제가 이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 우리도 피해가 전에 없을 수는 없다. 근데 말이에요. 지나치게 그걸 겁을 내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좀, 이 소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좀 쏘아 끼면 쏴라. 그럼 동일한다 이거지. 이런 관점에서. 좀 죽자. 우쭈노. 나도 죽고 좀 죽자. 그 대신에 땅은 배 이상 늘어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저라면요. 그런 정책 펼칠 것 같아요. 좀 죽자. 죽으면 어때? 그 대신에 후대들은요, 이 아파트 지옥, 이런 걱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자원 전염 이런 걱정 안 하고, 땅 넓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압록강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 또 에너지를 저가해가지고요. 옛날 발해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라도 있을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지금 봐요. 반동아리 밑에 앉아 발해, 건너가지도 못한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이런 어떤 생각을 못하고, 참 국회가 하는 짓이 어떤 줄 아세요? 담배값 다시 인상하겠대. 여러분, 담배값 2016년도 인상을 해가지고요. 담배 피우는 놈 줄었을까, 늘었을까?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럴까요? 어디 신문에 났었는데요. 0.03%가 늘었대요. 그치. 나이가 더 오래지네. 그러니까요. 숨 쉬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건물에 금융구역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요. 줄어야 되는데,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들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예. 그게 하나님 떠난 모습이라니까요. 그거 어떡할 건데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담배값 또 인상한대요. 세수 뻥긋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짓 하지 마라, 지발 좀. 그래서, 그 다음 또 있어요. 이 국회가 하는 짓들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다 어렵대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바로 그냥 즉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요. 세비 인상했습니다. 이런 죽일 놈들 있나? 저것들 월급 인상했다고요. 여러분, 국회가 1년 운영되는데 얼마나 들어간 줄 아세요? 거의 한 2조 이상 들어가거든요. 기가 막히죠? 왠 줄 아세요? 국회의원 한 명에 고용할 수 있는 직원이 최대 9명까지야. 비서부터 시작해서요. 9급, 8급, 7급, 6급, 5급, 수석 비서관까지. 근데 이놈 연봉이 한 1억 6천 돼. 그럼 자, 5급 공무원 얼마 주나요? 결정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급여만 주면 다행이야. 세비만 주면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활동하는 거, 어디가 자는 거, 비행기 타는 거 다 공짜잖아. 영수증만 주면 다 돈 다 내줘.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장관 안 하고 국회의원 하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그러면 그게 월 한 1,200만 원 정도 세비 나가는 그게 아니고요. 월 한 최소한 2,000에서 2,500 나가요. 그럼 자, 그 곱하기 300명 해보세요.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국회 그 사무처, 거기 있는 공무원들, 국회와 관련된 유관기관들, 그 다음에 그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돈 얼마 될 것 같아요? 2조 이상 쓰면 쓰지, 덜 쓰진 않을 거로 봐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전방위적인 M&A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시기를 놓쳤던 부분이,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얘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수를 했고요. 구글이 뭘 또 인수를 했어요? 대박 터진 사건 하나 있는데. 안드로이드도 진짜 중요한데, 그보다 더 대박 터진 거 있다. 구글이 뭘 인수한 줄 아세요? 유튜브를 인수했습니다. 혁명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투리 이제 한 마디 쓰겠습니다. 그게 원빵쓰리 흠이야. 한 방이면 돼요. 한 방이면. 네, 넷플릭스가 어떻고 저떻고 회사도요. 전 세계 지금 최고가 뭐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네. 아부터 어른까지 유튜브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거기 빨려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 근데 그걸 누가 인수했다고? 구글이. 더군다나 그 전에 뭐가 있었나요? 검색 엔진 세계 최고였잖아. 이해되시죠? 자,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검색 엔진 1위였어요. 근데 그 이제 가짜뉴스가 판이 돼버리니까 진성경 돈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질질질 내려와요. 그러니까 M&A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체질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더군다나 AI 그 폰을 가장 먼저 삼성에 지금 내보냈잖아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선점해서 정말로 여기에 역량이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개발한 것들을 빨리 들춰내서 잡아먹겠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나를 먼저 드러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 전술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 국가든 신성장 동력을 확보치 않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 오리를 좀 그릴 수도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간 오리가 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오리발 몇 개고. 그죠?
하여튼 뭐, 이 오리 뭐, 이래, 일단 칩시다. 근데, 이 야가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아니면 또, 이 팔랑팔랑한 이 호수에 야가 떠 있으려고 하면요. 이거 계속 젖는다 켰어요, 안 젖는다 켰어요? 저어야만 야가 떠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신성장 동력은 뭐냐? 야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이게 힘이 빠져, 안 빠져? 다리가. 힘 빠지죠? 못 하다는 거야. 내 대신 저어가지고 안 날아가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호수 한복판에 있어야, 이 가수로 밀리면 오소리한테 잡혀먹기죠. 가수는 또 다른 것한테 잡혀먹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안 잡혀먹으려면 호수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부터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AI가 계속해서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AI의 모습들이 지금 신문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확실히 좀 잡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어제 아무튼 간에 바지 D가 그렇게 제가 했는데, 아무튼 강의도 뭐 잘 마치고, 근데, 얼마나 용기 쓰이든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는 좀 다니면서, 또 뭐 타는데 뭐 찢어지고, 그다음부터 신경 안 쓰니까 찢어지기나 말거나 뭐. 가지고 뭐 어디 앞이가 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또 그런 거, 이게 흔히 우리 말하면 쪽팔림, 부끄러움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둔감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뭐, 이러는 거야, 이제, 서점장이 내보고 하는 말이, 대표님 가실 때, 지하철 그게 계단이 엄청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그럼 뒤에서 보면 다 보여, 솔직히 말해서. 이만큼 빵꾸난 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도, 잠시 벗고 계시면 뭐 세탁소 가다 그냥 됐습니다. 내가 번거롭고 하고 마음 먹고. 그래,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그렇잖아, 그래. 벗고 있으면 더 이상하잖아, 진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 또, 체육복 하나 사올까요? 이러는 거야. 됐습니다, 내가. 하여튼,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잘 다녔어요. 근데 정작 지하철 타고 내리고 하는 데는 전혀 의식을 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집에 올 때, KTX 딱 타는데,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또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 뭐. 뒷걸음 주식 이래 올라오고요. 이거 참. 어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앞으로는 부족해가지고 뒤까지 다 터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려는 말씀의 성취에 대한 증거를 한 번 더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런 일도 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내가 강의가 생각이 엄청 많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 다운되는 생각으로 바뀌면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이거를 좀 좋은 방향으로 즉시 바꿔가지고 하여튼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이고 참. 아무튼 지금 대구뿐만 아니고 서울도 지금 사실 부동산 경기가 진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말이에요. 그래 제가 분명히 차별화된 곳은 있다. 또 이번에 서울 가서 이제 삼성역이에요. 삼성역에 제 아는 지인이 빌라를 지었다 했죠. 빌라를 지었다 했더니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 심의 통과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이렇게 삼성역 사거리가 커요. 이래 큰데 여기가 이제 코엑스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래 쭉 이래 가면 여 봉은사 여기 있고요. 요 옆에 보면은 삼성중앙역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사거리가. 이 중앙역이 있는데 코엑스 요 있다가 하면은 여기는 이미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옆에 여기 삼성중앙역 하여튼
보통 이 출구가 몇 군데 이래 있잖아요. 요 출구 여기더라고. 이 블럭 전체가 다 되는데. 그래서 준공난 지가 이제 2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팔린대요, 곧. 이거 사는 사람들이 대박이 터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빌라를 사는 사람들이 지금, 19평짜리를 9억 5천? 19평짜리 분양을요, 판매를 9억 5천에 팔았는데, 이게 지금 건설사에서 사가지고 들어가는 가격이, 13억이랍니다. 13억인데, 더 웃기는 거. 이거를 이제 돈으로 받으면 그래 받으면 되고요. 아파트로 받으면 24평짜리인가 뭐 그걸 준대요. 방 3칸짜리 24평짜리를 준대요. 확장해가지고요. 그걸 주는데, 그 시세, 분양가가 24억쯤 된대요. 평당 1억. 그러니까, 이 빌라를 사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지금은 대박 터졌다, 이렇게 됐대요. 근데, 보니까 그렇겠더라고. 이런 섹터잖아요. 이게 핵심적인 섹터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여기 학교 분담금도 없겠더라고. 위치가 좋더라고, 땅보다. 중학교 하나 있죠. 초등학교 있죠. 새로 들어와봤자, 분담금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초고층 이래 허가가 나니까, 그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평당 1억에 땅 매집해도 문제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 19평짜리 그 빌라가 평당 5.5평 정도 토지 지분이, 대지 지분이 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곳은 또 되는가 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극소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저작년에 그래 저한테 왔던 이게, 여기는 그 분양가 9억 4천만 원짜리를 4억 2백만 원. 그 상가 제가 40평이래 80평짜리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들은 한 10년 지나고 나면 이게 부모로털이다 보니까 이거는 회복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차별화된 그런 지역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하여튼간에 어저께 갔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보고 그렇게 왔네요, 어찌됐든. 그래서 참 이게 되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또 희한하게. 그렇게 하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해필이면 거기다가 빌라를 지었더니, 그는 빌라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분양금 다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혹시 그 회사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안 팔았으면 좋겠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받는다 하는데, 반납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 공지했대요, 입주자들한테. 내가 참 우스워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 아무튼, 이렇게 차별화된 곳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내려갑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원래 이제 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이커머스, 또 죽은 것 같죠? 아니에요. 쿠팡,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여기, CJ 대한통운하고요, 배송, 그걸 계약을 해가지고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사세를 훨씬 더 확장을 하고 있고, 국내에. 그 다음에 테무, 또 하나 있는데, 한 3개 그 중국 업체들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직구가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왔냐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요, 중국에서 저가 공세로. 이게 경쟁이 있어지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하여튼 최근에 한 5년 동안 급격스러운 최저임금의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경쟁이 있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또,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이런 현대모비스 이런 회사들이 사상 최대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쪽이 있는 반면에 사상 최대의 실적과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섹터들, 영역이라, 사업 영역. 그게 이제 전장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대한 어떤 무브먼트, 내연기관의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플레이. 요즘 차들 타보면 어때요? 디스플레이 그거 엄청 크죠?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의 절대 강자.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또 요런 것들 사업부가 현재 LG전자에 있단 말이죠. 그 LG전자가 이 부분에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369를 사업부가, 전기전자, 차량용 전기전자, 전장사업 부분이 엄청난 수익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테이저 중앙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시그니처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공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열선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 예전에 버튼식이었는데 지금은요, 터치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전장전기 부품들, 이런 어떤 전자 부품들이 굉장히 이제 바뀌고, 앞으로 이게 더 편리하게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핸들도 있기는 다 있어. 근데 차 안에서 4명이서 앉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화가 뭐예요? 고스톱이잖아. 그 고스톱 치다 보면 서울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 안에 냉장고도 있고요. 가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라면도 삶아 먹을 수 있고요. 전기 밑에 뜨끈뜨끈하게 있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 4단계, 5단계가 시행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누리는 그런 어떤 연령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진짜 투혼을 쏟아붓고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일단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스타트업들이 이 발전하는 속도하고 지금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어떤 신성장 기업들이 있을까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상담을 하고 들어가 보고 하면서 참 느끼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작년이에요. 뷰노라는 AI 헬스케어 회사의 개발 총괄 담당자가 카카오로 스카웃이 돼 갔어요. 신문 났었던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거기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카카오 헬스케어 사업부를 통해서 뭘 만들었느냐? 실시간 혈당 체크 측정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앱을 깔고 이거를, 이 앱 까는 거 이건 무조건 공짜야. 그럼 이게 카카오톡과 연결이 돼.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어디로 보내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진료받는 병원으로 보내고 싶겠죠. 맨날 옆 찌를 필요 없잖아. 이해되시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내가 구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면, 당뇨 환자들이. 근데, 현재 지금 국내 당뇨 환자가 570만 명, 그리고 전당뇨까지 하면 약 한 1,500만 명.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육박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당뇨가 20대, 그러니까 유아 당뇨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로 쳤을 때 거의 한 40% 정도가 당뇨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민족들의 이제 성정이에요. 성격이 그런 거예요. 빨리빨리가 부른 참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고혈압은 피가 끓는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는 하면은요, 당연히 피가 끓어요, 안 끓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전 국민이 거의 어떤 그런 당뇨라는 질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 7대 경제되고 또는 11대 경제되고 올 수 있었던 그 그늘 반대편에 무슨 말 이해되죠? 반대편에 뭔가 남겨진 것이 있다라면 거의 경제활동 인구의 약 40%가 당뇨를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죽기 살기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게 자랑할 수 있는 국가고 자랑할 수 있는 국민이다. 야, 너네는 국민들의 몇 %가 당뇨냐? 우리 40%야. 까불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안타깝고 근데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머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조장은 없는 나라에서 못할 애들은 다 쪼매나죠. 새카맣죠. 뭐, 거기다가 뭐, 대단한 어떤 저것도 없는데, 그럼 죽기 전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뜨거운 열정 안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전 세계 10대 경제대국 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제가 그 NDD라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그 당뇨 환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4억 인구 중에, 약 한 3천만 명 정도가 당뇨 환자라는데요. 우리 5천만 명에 570만 명, 너무 솔직히 마음 아프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뇨만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시계도 그런 기능을 가진다고. 여기 이제 시계 밑에다가 침습 기능. 그러니까 이제 그 니들 패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당뇨 이제 인슐린 주사도 자동적으로 투입이 되도록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뭐, 돈은 좀 있어. 근데 내가 갑작스럽게 여차하면 즉시 나를 응급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비용을 지불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그런 어떤 SDS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것이 되는 거기에 내가 매달, 만약에 뭐 2만 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지간하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갑작스러운 뭐 등산을 갔다 뭐 잘못했다. 119 손안 빌려도 바로 그냥 싣고 누가 와? 삼성에서 헬기 보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UAM이잖아요. 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동차가 산에 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헬리콥터도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 저런 데서, 산에서 뭐 이렇게 뭐 다쳤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모든 산에는 헬기 착륙장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가면은 거기서 119 대원이 그까지 얻고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달아올려요. 무슨 말인지 되죠? 아니면 다른 방법 없고, 야는 떠가 있고 밑에다 뭘 내놔요? 로프 내놓는 거예요.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같이 묶죠. 그래 둘이 다시 달려오는 이런 케이스죠. 그도 저도 아니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도 앞으로는 이 UAM이라는 것이 제일 빨리 도입될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응급 UAM. 밑으로 자동차 맹맹거리고 있잖아요. 사거리 길 막고 자주 갈 거 뭐 있노? 그거부터 제일 먼저 허가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응급 UAM. 그렇게 하니까 이거 되면 얼마나 좋아요. 밑에 막힐 일 없잖아. 왱왱왱왱 하면서 뭐 뒤에서 뭐 추월하고 또 그거 하다가 여러분 그 응급차 사고 나는 거 본 적 있나요? 난 너무 마음 아프던데. 응급차를 응급차를 가는데 차가 뛰어들어가지고 이게 딱 박는 제가 사고를 봤는데,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 있어요. 거기 사람이 타고, 혹시 이제 진짜 주요한 사람이 타고 있어서 뭐 어떡할 뻔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는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딥러닝. 사람이 할 수 없는 딥러닝이에요. 우리가 그냥 공부를 그냥 해서 개인이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얼마나 되나요, 솔직히. 근데 컴퓨터는요,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난 양을 도서관 몇 개를 갖다 이어버려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설사 연다 칩시다. 연다 쳐도 찾아낼 수 있어, 없어? 못 찾아내요, 여러분. 근데 컴퓨터는요, 바로 찾아내. 왜? 메모리 코드를 가지고 어느 저장장에 놨다가 내가 필요한 거, 이거 딱 치면 바로 톡 튀어 올라온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도 반복을 통해서 야가 뭐가 교육이 돼가지고 있는 거야. 습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저 심에 있는 정보까지도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려 탁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밑에 잠중 타고 막 들어가야 돼. 몇백이 걸릴 수도 있어. 근데 걔는 바로 1초만에 탁 튀어 올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삶을 변화를 주고 보다 더 나를 나답게, 그리고 나를 더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인도를 해간다는 겁니다. 특히나 의료,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 말씀드렸죠. 로봇 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 군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럼 전부 다 그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자,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이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꺼요. 불가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최후의 극단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핵이잖아요. 방법이 없어. 다른 대안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핵폭탄이 떨어진다고 칩시다. 터질 확률도 50%가 안 터질 확률도 50%예요. 그게 북한의 기술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아시겠어요? 그 조립하는 그 라인에 있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확인이 더군다나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일본에 떨어뜨렸던 핵폭탄 그 3발 중에 한 발은 안 터졌다는 거. 안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그들은요, 우리보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사를 가보고 너무 놀랬다고. 68년도에, 수사라고 가지고요. 68년도에 우주 왕복선 모형이 이미 완성됐다니까요. 상상이 되세요? 이거 우리 68년도에 보릿고개야. 그들은 틀려요. 네, 완전히 틀린 나라예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선진 인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실수 안 합니다. 더군다나 있잖아요. 우리 노벨상 한 명도 없잖아요. 그 노벨상 받은 사람. 그, 무슨 하이머고?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실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고스톱 쳐가지고 거기서 에디슨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에디슨 영향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전기가, 뭐, 지금 LED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나온 소스에서부터 진화된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도 말입니다. 그렇게 진화를 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라 하면 자기네들은 최선입니다. 근데, 러시아에 있던 북한 제재로 인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던 파견된 노동자들이 다 어디로 돌아왔어요? 다시 북한으로 다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 되면서 김정은이 하고 다시 푸틴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요. 푸틴한테 포탄 이미 만나기 전에 이미 먼저 보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회담은. 그래서 그 회담이라 하는 거는 이제 기자들 불러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 전에 이미 다 보냈어요. 이미. 마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대통령이 국빈으로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 거리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뭐 K9 자주포를 수출하기로 했다, 뭐 비행기를 이런 뉴스들 나오죠. 거리가 있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프랑스 국빈 방문, 영국 국빈 방문 이런 거 있잖아요. 거리가 있을 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다 결정난다고요.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지금 돈줄이 마를 대로 말랐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다시 북한 노동자를 몇만 명을, 또 러시아 입장도 그래요. 러시아에 파견대가 있던, 우러 전쟁을 딱 일으키고 나니까 러시아 파견대가 있던 서방의 각종 고급 인력들이나 또는 기초 인력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본국으로 다 갚았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자리 지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손 빌려야 되겠노? 딱 죽을라 하는 한 놈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빌리고 싶어 빌리는 게 아니야. 서로 이제 상생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다가, 야, 인력 좀 주라. 그러면서 이번에 뭐 받았을까요? 기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멋지게 한번 쌓아 올렸잖아요. 또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에 대한 기술, 러시아로부터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겠죠. 그렇게 하니까 순항미사일 몇 발 쏴보는 거야. 오, 진짜 이거 되네. 우리 죽어도 개발 못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합참에서 순항미사일 몇 발이 발사된 것이 몇 발이 적이 됐다는 얘기죠. 체크가 되더라. 그래서 뭐 속보 뜨고 난리예요. 그런다고 해서 전쟁이 터진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쟁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제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진짜 그거는 그냥 지구 자체가 공멸하는 겁니다. 요거는 될 수 있습니다. 뭐 국지전 정도.
잽잽하다가 내부에서 반란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이 반쯤 들어오고요. 우리가 반쯤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는 이 정도. 중국도 말입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두만강 포함해가지고 경계선을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우리 한국하고 코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북한이라는 게 자기네들 뭐예요? 완충지대잖아요. 중국으로 봤을 때는요, 얘네들의 이게 DMZ야. 북한이. 얼마나 좋아? 절대로요, 전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북한이 통일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통일이든 무력통일이든 중국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린 덩시기가 돼. 자, 이래 말 됐다 칩시다. 그럼 우린 덩시기가. 우리도 까짝거려야죠. 야, 이거 발해, 부여. 원래 우리 땅이야. 너 거란이 침략해가지고 발에 무너뜨렸잖아.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가 그때 또 요구하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길 걸로 봅니다.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땅 한 평이라도 그 제일 좋은 방법이 그 방법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뭐고 내가 물려주지 못한다라면 많이 빼들어가 그 땅을 많이 좀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는 후대들한테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그 조정을 이제 6,600만 원 갔었습니다. 6,600만 원 갔다가 이게 5,500을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금 현재 5,900이에요. 다시 올라도 5,900인데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뉴스가 오늘 탁 하나 튀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ETF 승인을 또 신청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리 아니고 먼저라고.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ETF 이 비트코인 파생상품 ETF를 강력한 어떤 판매를 통해서 이 시장을 확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점유해가지고요, 선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금이다. 이제 뭐 디지털 금은 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금 ETF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금값은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기합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라는 소재가 발견이 되고 개발이 되고 하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엄청난 산업수요가 생기면서 정작 폴리실리콘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왜? 다른 소재, 그 다음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기본적인 소재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니켈이나 리튬이나 그 다음에 코발트나 망간 이런 게 많지는 않으니까 꼭 이걸로만 2차전지 배터리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과거에 그래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전 세계의 도전이 앞다투어서 각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이것은요, 새로운 신소재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무조건.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자, 4월에 반감기고요. 5월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ETF가 승인이 난다면, 이건 더 파생효과가 더 커.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이더리움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세요? 예, 무한계입니다. 이건 무한계입니다. 설계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모든 알트코인이 호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무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시장의 파급 효과는요, 이거하고 이거 비교도 안 되겠죠? 이거까지 된다라면요, 정말입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시장에 팽창할 수 있는 한계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전통시에 내리고 완전히 바뀔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돈 넣는 TV 이미 4년 전에 올려놨습니다. 전 세계 금융 메커니즘의 호환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달러 교환이 많아요? 금 교환이 많아요? 달러 교환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 달러로 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을 발판으로 했다라는 거죠. 금에 대한 그걸 가지고 어떤 이 시장성 사라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들 금값도 엄청나게 많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그런데 자 이더까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치가 많은 사람이 써 이걸.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가상금융경제라는 것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가상금융경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러면 지금 시장보다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커져요. 왜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돈을 어떻게 지불할 거냐라는 거지. AI 상황에서. 메타버스 상황에서. 예? 그럼 어떻게,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지불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해되시죠? 메타버스 상에 내가 예를 들어 저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거기에다가 내가 그 안에 아바타로 들어갔어. 근데 그쪽에 비용을 줘야 내가 거기에 어디 참여를 할 수 있어. 그럼 돈 어떻게 보낼까요? 야, 그 계좌 찍어라. 여기서 보낼까요? 어느 세월에야?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코인을 사가지고 바로 보내버립니다. 국경이 있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100% 만포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파이가 우리 인류가 전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통화량, 경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약 한 25%, 맥스 30% 정도까지 대체 또는 보완될 거라고 봐요. 왜? 파이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커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27강인가? 하여튼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처음 그렇게 언급을 할 적에 자, 지금 현재 이런 얘기죠. 시장이 100이라고 칩시다. 100. 100인데 향후 이 시장의 파이가 시장 파이가 100인데 앞으로 또 100이 생기는 거야. 부가치가 증가하니까 여기에 25에서 30% 정도가 가상자산이 가상금융경제가 생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왜? 이게 커진다니까. 기본적인 파이 자체가 커진다고요. 캐파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수요층. 우리는 뭐 그렇다고 쳐. 근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손자 또는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걔네한테 돈 주면, 아빠 이거 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돈. 그죠? 안 드러나잖아. 이런 이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국가라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거기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이라는 것이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위정을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플까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 영성도 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 가면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ETF, 이더리움 ETF가 상장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가상자산 거래법을 통해서 STO, 증권용 토큰들에 대한 그래서 NFT 그리고 그럼 어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왜 가상지구 분양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의도에 뭐 가상자산 자기가 10만 평 땅을 가지고 있대. 1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그 섹터만큼은 10만 평 지가 100만 원 지가 사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5년, 6년 전에.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 거기 누군가 어느 날 거기를 똑똑 두드려서 나 이 땅 임대 좀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상 무슨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커피숍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임대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이래서요, 무슨 얘기인지. 희한한 세상이죠. 그런데 그 만족도와 그 느끼는 그것이 우리가 직접 거기서 가서 그거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시대. 그게 증강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은 이제 애플에서 이렇게 몇백만 원 하고 안경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 안경도 사라진다고. 이 안경조차도.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거는 점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시장이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래 가다가 이래 가버린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삐삐, 이 통신기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삐삐에서 뭐 나왔어요? 무슨 폰이라 그러죠? 시티폰. 기억나나요? 삐삐, 그 다음에 시티폰, 그 다음에 휴대폰. 그죠? 휴대폰에서 또 종류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또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막 붙었죠. 그래, 문자 서비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진 서비스 이런 것들이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딱 나오면서 뭐가 생겼어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기억나세요? 스마트폰 전에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삐삐에서부터 스마트폰까지 오는데, 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요, 메타버스 해가지고 이래 가는 건데, 이래 가버립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삐삐가 언제부터 나왔죠? 90년쯤, 89년? 한 90년쯤 보통 보편화돼서, 그죠? 90년에서 지금이 스마트폰이 2007년이야. 카카오가.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자, 2005년 칩시다. 그러면은 몇 년 걸렸어요, 이게? 뭐죠? 15년 걸렸잖아요. 그죠? 15년 걸렸던 게, 자,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이 휴대폰 시대가 가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죠? 더 짧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것조차도 곧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립니다. 화폐도 진화를 걸 한번 보세요. 맞잖아요. 자, 이 화폐도 진화를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예전에는요, 1,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었어요. 지금 1,000원 어때요? 미국을 가보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1센트 쓰고 이거 할 데가 전혀 없어. 근데요, 1센트를 내준다고요. 거스름 돈 용도로. 근데 그 1센트 그 가치가 그 주조 가치보다 못하다 그래요. 우리나라 10원짜리가 똑같아. 그래서 그 적자가 계속 발생해서 10원짜리 어떻게 됐어요? 줄었잖아요. 쪼매난 걸로. 과거에는 컸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성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걸 뭘로 대체를 해요? 찍어내고, 종이 찍어내고, 이걸 다시 또, 말하거나, 거다 들여가지고, 또 다시 폐기시키고, 또 만들어내고, 조평공사를 통해서 각 나라들이 중앙은행권을 발행해야 하네요. 그 비용보다 가상자산이 이걸 대신을 좀 한다면 그런 비용 필요 있어 없어요? 맞잖아요. 유지보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 이런 부분들의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편리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안이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적지만, 그러니까 누가 그래 비트코인 2만 개를 주고 피자를 한 판 사 먹었는데, 예, 이런 세상에 올 줄 알았겠냐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비트코인 한 1억 가면 도대체 그게 얼마야? 피자 한 판이 얼마야, 그게? 그죠? 상상이 안 가죠, 그죠? 부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고 지지난주인가? 이 AI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더 나다운 나를 찾는 그러한 부분들도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럴수록 어떻게 보면 교육도, 이렇게 자녀들이 교육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돈을 쫓아가는 것이 나를 피폐하게 한다라면요, 돈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제가 이런 금융특강들을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행복하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걸로 오만방자, 교만이 충만하라고 부자가 되자,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리고 또,
또 몇 가지 할 얘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다음 주에 저거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PF라는 것들이 거의 다 막혔어요. 아파트 이런 데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괜찮은 어떤 새로운 부동산의 신사업 영역으로. 그러니까 산단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단이야.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임야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신도로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뭘 얘기를 하려냐면, 이런 어떤 과정들 중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여기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경산 임당에 보면, 경산 영대 사거리 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은 임당벌이라고 논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용 가격이 평당 200만원, 40년을 그린벨트였습니다. 수용 가격이 200만원인데, 최종, 그게, 건설사 분양 가격이 얼마냐? 평당 1,700만원. 평당 1,700만원. 수용 가격이 200에 300이었대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공공택지 개발에, 그것도, 약 한 10,000세대 가까이 들어온대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는데, 10,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공인임대주택이 한 70%, 나머지 30%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섹터를, 1,700만원, 평당 1,400만원, 또 1,100만원짜리도 있고, 1,4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전국에 있는 건설사들이 다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요, 4개 회사가 당첨이 됐어요. 제일풍경채, 라온건설, 완전히 뻘떡 일었었대요. 아니, 이 가격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제가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보통 보면은, 여기 재개발, 재건축 하면 이주비 내야 되죠.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허가 내야 될 비용, 이게 아니고요. 이런 걸 다 LH가 다 해주는 거예요. 도로, 그 다음에, 토목공사, 도시가스, 진입까지 전부 다 완전히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 건립분담금, 교통, 무슨 분담금, 무슨 문화재, 무슨 분담금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이 공짜가 만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여기 보통 재개발, 재건축 돼가지고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분양하는데, 요즘 대구에 웬만한데, 재개발 해가지고 했는데 평당 있잖아요. 3천, 4천 안 넘어간 데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그러면 거의 이 분양, 이 땅 한 평당 가격이 5천만 원쯤 쳐요. 왜? 다 깨야 되잖아요. 그다 버려야 되잖아요. 또 이래가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평당 다 5천만 원 들어간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적률 위로 뛰어가지고 많이 짓잖아요. 그래, 문의를 하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건설사업이에요. 저거는요,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그냥 그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야, 너무 비싸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게 공짜인 거예요. 평당 1,700만 원은 평당 1,500 이게. 그래서 전국에 수없이 다 왔대요, 좌우지간. 제비 뽑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로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4개 건설사는 지금 바로 그거를 되팔아도, 다른 건설사에 되팔아도 3배 받으라고 누구한테 손해 간 줄도 모른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 건설사가 벌떡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4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40년 동안 주인 몇 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안 바뀌었을까요? 수도시 바뀌었습니다. 수도시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일단 부동산에 대한 실물 경제이기도 하고요. 정말 2024년 올해는요, 특히나 이런 어떤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고, 조금 더 한 발만, 이게 너무 빨리 알아도 안 돼요. 돈 안 됩니다. 죽습니다, 시간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러한 어떤 부분, 기회의 시대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유익한 어떤 경제 생활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하면서 이 강좌를 늘 준비하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2월달 또 이렇게 시작이 되면 참, 다음 주는요, 예, 설이에요.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그죠? 그 요새 저걸 해보니까 저거 너무 비싸죠? 뭐 과일 값이다, 뭐다, 그죠? 저는 원래 장을 설 한 3주 전부터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뭐 다 풀로 다 차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3주 전부터 장 봐요, 저는. 3주 전, 한 달 전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뭐 별로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장남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 쓸 거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뭐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좀 간소한 편이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준비는 뭐 다 저거 됐고. 하여튼 다음 주는 그래서 금, 토, 일, 월까지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강의를 한 주 동안 쉴 겁니다. 와, 보름 동안 억수로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해필이면 이 기간이 이래가지고요. 좀 그래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게 설 전에 탁 돼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솔직히 요새 그래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는 휴무가 없어.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날짜가 이렇게 임박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1월달은 하여튼 안 됐고 2월달 언제 또 초에 이렇게 뭐 될지 가다 보니까 뭐 한 4시 반쯤 되면 일어나 버리고 다시 일어나 버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꾸 여기 이제 임박해다 보니까 그래 아무튼 간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기대를 해보십시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2월 16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